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0원 상승해서 15,4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3.36%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상승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한 상승이 유지되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크게 없었고요. 주가도 유사하게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은 900만 주입니다. 금요일에 578만 주로 거래가 되어서 점점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는 포인트가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900만 주로 금요일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로 거래량이 또 올라왔고요. 하지만 이제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이상 요 정도까지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붙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급이 살아있다면 거래량이 좀 더 붙어주면서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상승 패턴으로 진입하는 그런 거래량 패턴, 그 다음에 주가의 패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을 다지고 나서 21선을 강하게 뚫는 거래량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에 이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바로 이제 그 음봉을 이겨내는 과정이 나왔고요. 지금은 음봉 대비해서 주가가 좀 더 높게 형성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 5일선을 깨지 않는 채로 계속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주가의 형태가 결국에는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라인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15,000원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그 상단 라인의 저항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요때 좀 저항 라인, 그 비슷한 바닥 라인과 그 저항 라인 비슷한 지점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힘을 붙여서 양봉이 좀 길게 나온다면 이제 61선까지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7,000원대 가격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좀 시기가 좋아진다면 분명히 이 음운 구름을 그대로 뚫고 나가면서 좀 우리가 보던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선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진 않지만 확실히 21선이 이제 위로 들기 시작했고요. 이전에 요때 형성되던 주가가 지금 똑같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평균 단가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이 근처에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면요. 그래서 21선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것이고요. 그 21선이 올라가면서 61선과 골든 크로스를 이루는 이 지점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21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을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경향이 계속 있었죠. 이때까지. 그래서 사실상 요때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세를 전환하고부터는 21선이 61선을 뚫고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을 때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40%에서 50%까지는 상승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선이 이렇게 주가가 좀 더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21선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고요. 그런 수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등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하루하루 이제 바뀌는 모습이 나오니까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봉, 월봉 모두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11월 달, 12월 달 해서 연말에 좀 이제 이런 큰 음봉을 좀 이겨내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은 오랜만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42만 9천 주 이틀 연속 이제 매수가 더 들어왔고요. 또 오늘도 이제 금융 투자 34만 주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이 또 금융 투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융 투자 이외에 지금 연기금 투자자도 이제 매도세를 끝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3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그간 연일 매도를 이어오던 그런 패턴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한 물량에 대비해서는 아직 매수량이 적긴 하지만 확실히 매수세로 지금은 뭐 진입을 하지 않더라도 매도세가 좀 먹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에 이렇게 연기금 투자자가 추가로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괜찮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투신도 뭐 하루 매도했지만 확실히 이제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지금은 변화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나머지 큰 투자자 수급은 크게 의미 있는 수급은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7,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 정도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은 크게 오늘은 상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1% 내외로 상승을 했고, 오히려 이제 한전기술은 좀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이 수급 자체가 지금 마지막 거래도 보시면은 외수로 받쳐놓은 물량이 상당히 크고 그 나머지 물량들이 상당히 이제 물량이 별로 없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제 이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번 크게 상승한 뒤로 어느 정도 주가를 위쪽으로 수렴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확실히 지금 힘을 다시 한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15,4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라고 생각했던 12,000원대죠. 그죠? 12,000원대로부터 벌써 한 20%, 30%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20% 이상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저점에서 100% 진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꾸준히 분할 분할로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들였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 아주 낮은 가격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그 가격대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낮은 가격이지만 결국에는 반등을 성공을 했을 때 지금 이 구간을 보았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걸, 이런 생각은 결코 주식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가치가 변함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과도한 하락이 있었다면 그 과도한 하락은 결국에는 메워질 수밖에 없고 그 메워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좋은 기회를 보았던 것이다.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하락분을 다 메우고 우리가 보던 그 박스권 상단 라인으로 다시 주가가 진입할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차분히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구간 동안 정말 이제 끝도 없이 내리는 느낌이었죠, 사실상. 근데 결국에는 저는 단가를 또 추가적으로 많이 낮췄고요. 시드를 좀 더 크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차트는 수급은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1460만 주, 어제보다 30만 주 추가로 증가를 했고요. 1거래량이 이제 130만 주 정도 되는 그런 날이었음에도 추가로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크점이 1460만 주 정도, 1500만 주 정도가 또 피크를 찍고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이제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이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피크를 찍고 다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구매도 거래량이 지금 20만 주, 30만 주대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구매도 거래량이 이제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도 아직까지도 수급이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요.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고 매수세가 붙으면서 저렇게 또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장고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도 지금 공매도 장고와 함께 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150만 주 체결, 56만 주 상환으로 오늘도 이제 100만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3,160만 주지만 200만 주 정도 단기간에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대차 잔고를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크게 많은 대차 잔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크게 우리가 뭐 대차 잔고가 늘어서 뭐 주가가 내려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추적 물량은 아까는 뭐 7,700주 매수했지만 뭐 마이너스로 잡혔는데 지금 이제 36만 주 매수로 오랜만에 또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13% 그래서 11%대를 지금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 며칠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크게 하면서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도 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이용한 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또 찍어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여기서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더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잡히고 보니까 또 JP 모간 쪽이 또 매수세로 이렇게 붙어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JP 모간이라든지 모간서울이 계속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도 창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주가를 형성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매수 수량 24만 주 가지고 10시 정도 오전에 이 매수를 끝내고요. 그 오늘 주가 형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 자체 주가는 오전 10시 정도 그죠? 오전에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가를 내리기도 하고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 뭐 결국에는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좀 붙었을 때는 크게 뭐 그런 몇십만 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영향이 없겠지만 거래량이 또 죽었을 때는 또 저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저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좀 저렇게 매도가 계속 붙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좀 형성시키는 의도적으로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도 이제 여기 상승을 할 때 JP모건 쪽이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또 주가를 올리고 그 주가를 형성시킨 뒤에 블록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저 JP모건이 또 계속 매수를 붙어서 주가를 올리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차장고 종목 상세까지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증시 상황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오늘도 코스피 2370포인트까지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0.95%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목뿐만이 아니고 증시에 대한 이 상황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을 계속 읽을 필요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비중 있게 증시에 대한 흐름도 좀 다루고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계속 눈에 띕니다. 양대 지수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60일선까지 코스피를 돌파를 하면서 코스피가 60일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단기간 반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60일선 뚫고 계속 올라가던 그런 코스피에 대한 흐름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60일선이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확실히 바닥 라인을 잡고 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위로 좀 올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에 대한 지수가 지금 121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고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딛고부터는 단 한 번도 코스피가 121선을 터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 장기 이평선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120일 평균 가격을 넘지 못하는 추세라는 것은 약 4달 동안 계속 저점이 갱신이 되면서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121선과 이제 코스피에 대한 지수가 상당히 이제 근접을 했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인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전처럼 바닥을 또 한 번 깨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닥 라인을 한 번 더 딛고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 중간 정도에서 반등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반등을 한다든지,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금리 인상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상당히 이제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다음 스텝, 그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 돈이 풀리지 않아서 유동성 자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크게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 타격은 없겠지만, 지금은 조금 우려하는 것이 과도하게 경기가 급격하게 화랑이었죠. 그죠? 경기가 실제로는 실물 경제가 탄탄하게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마구마구 풀리면서,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런 투기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투자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활기를 치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런 투자를 강요하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출이 뭡니까? 어떤 것을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려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것이죠. 빌려온 대가를 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분명히 돈을 빌려주는 그 은행이라는 곳도, 네, 빌려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이제 다 빌려주고 났는데 그 돈에 대해서 이제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쓸어 담아야 되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은행 주식들은 이자를 쓸어 담으니까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네, 지금 나간 돈 대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금리,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2007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네, 2007년, 2008년 그때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이제 미국의 그런 파생 상품이죠. 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파생 상품, 돈을 빌려주고, 네, 이자를 좀 높게 받는, 네, 그런 상품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는 그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마구마구 돈을 풀었는데,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그 저소득층들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은행이 돈이 회수가 안 되고 하나하나 이제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그 여파로 금융위기가 오는, 네, 그 사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인데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2007년에 대한 교훈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은행들이 돈을 대출을 끝없이 해준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대출에 대한 제한도 상당히 강하게 했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은행들이 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비해서는 아직 이 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 그 부동산 버블, 네, 주식 버블, 이런 버블들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주식은 버블이 다 꺼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버블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요때 2007년 때는 이제 그 부동산 발로 인해서 좀 이제 크게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뭐 요런 이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침체 플러스 이제 글로벌 위기, 네,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부동산 법을 마지막 부동산 법을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엘리엇과 같은 그런 투자 자문사인가요? 네, 그런 곳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제 주가가 지금부터 더 내려간다. 지금부터 최악의 시나리오 때문에 이렇게 쭉 더 내려간다.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이 최저점 1400보다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상대적이고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미 3300포인트에서 2300, 21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이런 상황들이 미리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이 부동산과 좀 다른 것은 상당히 이제 빠르게 거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본인이 원할 때 매도를 하거나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훨씬 빠르게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거래가 없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밑으로 던질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이제 부동산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거품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 은행들이 이 부동산 버블이 터질 때 돈이 회수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이 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봐야 되고, 그리고 채권 시장도 요즘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완벽하게 뭐 지금은 금융위기가 절대 오지 않는다. 금융위기가 뭐 올 수도 있다. 온다. 무조건 온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좀 열어놓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가에 대한 위치가 평소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한다. 적어도 이제 과매수 구간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이 차트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천천히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최저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미 그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환율이 상당히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원달러에 대한 환율이 월봉이 10월 달에 음봉이 나왔고요. 지금 11월 달도 음봉으로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패턴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고, 네, 이 원달러도 네, 지금은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 경제에 대한 지표들이 상당히 불안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경제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절대적인 그런 방향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를 굴리는 것도 결국에는 돈이 많은 네, 그런 집단들이 움직이기 때문이고요. 그 집단들이 계속 돈을 버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경제라는 것이 순환이 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는 환율도 일봉 60일선이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60일선이 그동안 거의 깨지지 않는 채로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왔는데요. 그 의미 있는 60일선까지도 깨졌고요. 21선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50원 정도에서 지금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졌고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자리를 잡는다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뭐 지금부터 떨어진다고 해서 다음 달에 바로 뭐 1200원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적어도 이제 더 올라가는 추세보다는 떨어지려는 그런 방향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달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본 엔화, 유로, 뭐 이렇게 중국 위안화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전체가 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기금이 들어가면서 좀 그런 환율 방어에 대해서도 대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추세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차트 흐름,
그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그동안 움직여 왔는지 그런 전체적인 추세만 좀 이해를 하셔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는 이렇게, 네, 선물 지수가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고, 유럽 증시는 뭐 혼조세입니다.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뭐 크게는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전에 크게 막 계속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 빠지던 그런 움직임보다는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 환율도 이제 1393원이죠. 1300원대로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요. 네. 좀 안정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이제 4.1%인데요. 이제 뭐 4%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4%대를 넘었고요. 예를 들어 이제 3%대를 넘는 게 상당히 이제 치명적이었다면 3%에서 4% 가는 거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4%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인데도 지금 시장 크게 반응 없이 담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기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네, 이런 위험 자산이 떨어질 때 꾸준히 그런 미래가 보이는 기업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에 대한 소식을 좀 길게 좀 전해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이런 흐름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종목 이전에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좀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네,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직접적인 그런 종목 관련 소식은 크게 없는 것 같고, 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소식들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불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30개 기업들이 현금 자산을 이제 많이 마련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자산 규모, 우리나라의 대표 30개 기업의 현금 자산 규모인데요. 당연히 이제 뭐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우량 기업들, SK이노베이션 현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20위권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금 자산 규모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1조 6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4천억 가까이가 지금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 이제 현금성 자산이 없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미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해두었고 현금 창출 능력이 꽤나 있다 이제,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달인가요? 회사채를 이제 미리 발행을 했었죠. 근데 그 회사채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에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강원도발 그 레고랜드 채권 문제 때문에 채권 시장이 이제 상당히 사그라들었죠. 그래서 그런 우량 기업들의 채권들도 지금 인기가 없어서 회사채에 대한 인기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2달 전인가요? 네, 그때 회사채 발행을 다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요가 그 100%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네, 그런 채권을 또 발행을 했고요. 회사채를, 그죠? 그래서 이미 이제 현금 확보를 꽤나 해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부담이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재무 얘기하지만 꽤나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당장 뭐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재무가 어떻게 더 개선이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3분기 그 분기 보고서가 뜨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대적인 거죠. 네, 주변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국이 에너지 수요 절감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요는 많은데 에너지 생산이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고, 그리고 그런 원자재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전기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기세를 안 높이자니 그 생산 기업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네, 적자 기업으로, 만년 적자 기업으로 빠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전, 뭐 한수원 이런 기업들 이외에도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도 지금 계속해서 전기세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좀 대체 에너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돌리자는 뭐 이런 캠페인까지 아예 이제 전기를 사용률을 이제 줄임으로써 그런 에너지에 대한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전기를 계속 줄이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정적인 전기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생산에 대한 시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풍력, 가스터빈, 원전, 그리고 SMR, 수소, 네,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뭐 물을 생산하지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화력 발전도 하고 수력 발전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플랜트란 플랜트는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뭐죠? 국제적인 상황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향하고 있다. 요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저께죠. 네, 해상풍력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지금 태양광보다도 해상풍력에 좀 더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태양광과 풍력의 그런 비중을 60대 40으로 늘리자라는 그런 정책적 변화로 인해서 국내 이제 해상풍력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도 지금 지멘스 감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고, 블레이드 관련해서도요. 그 다음에 덴마크 오스테드와 또 이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 협약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글로벌 풍력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도 이제 노릴 수가 있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미국 해상풍력 시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시장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도 이제 단순히 그냥 뭐 뚝딱뚝딱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블레이드도 필요하고 풍력 터빈도 필요하고 밑에 하부 구조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해상풍력을 연결하는 그런 해적 케이블, 그런 전선도 필요할 거고요. 그 설치를 하기 위한 선박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그런 테마 전체를 한번 보는 것도, 네,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풍력도 지금 심상치 않다. 시장이 뭔가 움직임이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아주 뜨겁게, 네, 왈가왈가하던, 네, 이 폴란드 원전 소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출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한편의 그런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뭐 확정짓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수주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네,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안전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1400 모델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차례대로 완공이 되고, 네, 돌아가고, 네, 그렇게 전력을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중 안전장치로 만약에 대한 사고를 대비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그 사고 대비해서 많은 안전장치를 준비를 한 것 같고요. 비상 디젤 발전기,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원전에 많이 들었죠. 전력이 차단되면서 비상 디젤 발전기 하나로 이제 그 자포리자 원전이 돌아간다라고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은 호기당 두 대가,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 고장이 날 경우 대비해서 이동형 발전기를 통한 외부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또 설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 디젤 발전기도 두 개가 있을 뿐더러 그 이외에도 하나가 추가로 또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핵연료 저장소에도 비상시 건물 외부에서 냉각수를 직접 주입할 수 있는 외부 주입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냉각수가 이제 그 공급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원자로가 폭발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쪽, 네, 그 원전 사고 두 가지가 모두 그렇게 수소 폭발로 인해서 네, 터졌습니다. 냉각수가 이제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한 거죠. 그 그래서 그런 선례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네, 위해서 외부로 이제 직접 외부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그런 설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핵연료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제 뭐 삼중수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 PAR 30대가 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제어봉을 통해서 원자로를 중단시키고 지진, 해일 및 정전에도 안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진 자동 정지 설비도 있죠. 그걸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상당히 이제 안전한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안전장치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APR 1400 모델이 하나둘씩 계속 완공이 되고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UAE 시장에서도 바라카 원전이 3호기, 4호기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을 계속 폴란드 쪽이나 뭐 그 다음 국가들의 어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기술적인 검증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시장 선점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전 하나만 가지고 비비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방산, 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그런 것들,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 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부 차원에서도 세일즈를 할 때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